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본 없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저기 남궁민 기자가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지난주에 무형자산 경제의 빛과 그늘을 좀 봤죠. 저희가 그러니까 뭐 무형자산이 뭐 풍족하게 정보 같은 거를 누릴 수 있게 해주도록 하는 게 빛이면 그늘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빅테크하면 되게 쿨하고 힙하고 이런 화려한 면만 봤는데, 그쵸.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형자산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그 트럼프 때도 나온 거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옛날에는 다 같이 뭐 이렇게 못 살긴 했어도 다 뭐 이렇게 가장이 뭐 이렇게 한 명이 4명 먹여 살리고 또 다 같이 뭐 비슷한 일을 하고 같이 퇴근하고 뭐 국민들이 같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할까 좀 동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궁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무형자산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변화를 하면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적자 생존이 더 심해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도 그렇고. 그러면은 뭐 세계 생각해보면 애플이나 이런 거 가진 미국이 제일 잘 나가고 미국이랑 중국이 제일 잘 나가겠지. 그리고 우리 같은 중간 애매한 위치에 있는 애매한 사람들이 국가들은 지금 약간 검열을 했는데요. 아무튼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거 우리 다 지메일 쓰고 맞아요. 그런 것도 맞아. 사실 무형자산을 침공당한 거죠. 우리 다 넷플릭스 쓰고 웨이브 맞아요. 안 보고 넷플릭스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웨이브 그 요번에 그 지리산인가? 김은희 작가 네, 만든. 김문희 작가 그게 엄청 야심작이라고 막 하던데 산 진짜 산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산으로 갔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보고도 그런 뭐 OTT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게 점점 1등 국가로 다 가는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희가 2부 끝에 이게 무형자산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집값 얘기는 언제 나옵니까? 이제 집값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독자분님들이 보통 한 3, 40대 뭐 전후로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는 3, 40대만 문제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집값에 관심 있는 시대니까. 경제부 있다 보니까 그냥 집값에 원래 전 진짜 관심이 없었는데, 물론 경제부 아니더라도 다 같이 지금 내 집 마련에 그쵸. 이 사다리가 걷어차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전세 그 지동설처럼 모든 세상이 집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면 다들 집값에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게 무형자산이랑 집값이랑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요즘에 딱 관련이 있다는 게 좀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이게 읽으면서. 일단 요즘에 집값 문제가 뭐 서울이 엄청 심각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다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 전 세계가 다 비슷하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 서울은 진짜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뭐 격차가 벌어지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뭐 런던,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가 엄청 올랐고 뭐 외국 집값 얘기들은 다 많이 들어보셨죠? 국제뉴스 같은 거 보면은 어디가 요즘 또 막 외국 집값 홍콩이 원래 엄청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남편이 홍콩에 나가 있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거기 호텔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홍콩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하다는 중국의 션전 같은 데도 집값이 엄청 비싸고 그렇죠. 상해도 엄청 비싸고 사실 그래서 외국에 사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한국의 집값은 멀었다.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다. 근데 이제 생활 수준이나 소득 수준 대비로 따져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객관적인 수치로 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집값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뭐 실리콘밸리는 당연히 미친 듯이 많이 버니까 그 뭐 3억 4억 이렇게 벌어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본도 엄청 격차가 좀 심한 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중산층이 좀 탄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격차가 좀 있는 나라인데 중산층이 살기에도 일본 집값이 되게 비싸다고 들었어요. 일본 근데 도쿄는 그나마 전 세계 글로벌 도시 중에는 그러니까 20년 30년째 침체라 가지고 그나마 낫다고 그쵸, 들었는데 맞아요. 그 예를 들면은 뭐 런던, 뉴욕, 뭐 샌프란시스코, 선전 이런 데는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한 도시들이 이게 모든 도시가 다 오르긴 했지만 특히 이런 1등 도시들이 진짜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주요 도시들. 네, 주요 도시들. 근데 오히려 뭐 이런 2등급 도시들, 뭐 지방, 미국으로 치면 어디 주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들은 뭐 조금 뭐 절대 X는 말할 것도 없고 비율로 봐도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1등 도시들의 집값이
훨씬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똑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일본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KBS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은데 일본의 그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간 지방 소도시에 예전에는 다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없이 그 노인들만 있는 아파트가 50평대가 무슨 3천만 원이었나? 그렇죠. 일본은 사회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시골 집을 상속을 안 받는데요. 왜냐면 그러면 관리를 하든지 뭐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부모님들이 사는 시골 집이 그냥 제로, 가치가 제로라서 상속을 안 받아서 일본에서는 그냥 빈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그 처리도 안 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양극화가 엄청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면 우리가 무형자산 얘기 쭉 했잖아요. 네. 그 무형자산 같은 게 이제 뭐 그런 베끼기도 쉽고 확장성 있고 이런 시대에 그렇다면 어디에 사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을까요? 이런 무형자산 시대에 어느 곳에 사는 게 사람들한테 이득일까? 무형자산 시대에 대도시가 아닌 곳에 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집값이 싸고 넓은 곳에서 쾌적하게 하면서 뭐 통근을 한다던가 그런 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무형자산 시대의 핵심이 뭡니까? 남의 걸 베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베끼려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가까이에 살아야지. 그걸 남들의 그걸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왜? 근데 이런 거죠. 지방에 가가지고 그런 비슷한 게 없는 거에다가 내가 서울에 있는 거 베껴가지고 열면 더 잘 될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예를 들면 디자이너예요. 옷 디자이너인데 우리 집 옆집에 내 옆집에 완전 힙스터가 사는 거야. 완전 걔는 패션 감각이 있고 평소에 막 하는 그 오다 가다가 이렇게 인사하고 얘기하고 나면 엄청 누가 봐도 센스가 있고 이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힙스터랑 가까이 사는 것만으로도 이런 무형자산이 신미한이랄까? 이런 재능 같은 걸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그 물리적인 거리가 소용이 있으려나?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무형자산이랑 근데 그게 똑같은 게 그러면 인터넷이 되면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은 무형자산을 누릴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청 뭐 동네가 잘 가꿔져 있고 엄청 그 어떤 힙한 카페가 있다고 쳐요. 막 북카페가 있고 그 안에 전시도 잘 돼 있고 좋은 책을 뭐 이렇게 진열해 놓은 카페가 있으면 거기선 커피 그냥 5,000원 내고 먹는 거지만 거기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혜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게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그 스피로버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서 좋은 시설이 있고 하면 문화시설 주변에서 5,000원보다 더 많은 걸 공짜로 누릴 수 있다. 그런 게 하려면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최근에 이사를 했잖아요. 네. 마포구로. 네. 마포구가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 많고 좀 그런 뭐 좋은 힙한 카페라든지 뭐 이렇게 좀 괜찮은 시설들이 많기로 유명한 동네인데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데 여기 딱 오니까 일단 제 집 앞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로스터리 카페가 하나 있어요. 뭐죠 이름이? 빈브라더스라고 아. 그 유명한데 거기는 매번 이런 스페셜티를 바꾸고 이러거든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카페에 선택지가 없었는데 여길 가게 되면 어떤 요번에 스페셜티는 어쩐 거고 거기 진열이 어떻게 돼 있고 막 에디터가 설명을 해주고 뭐 사람들 먹는 것도 보고 저 잔 같은 거 저런 거 괜찮다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좋은 동네 가서 살면 좋은 거다 싶을 정도인데 이게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생산성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도시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쳐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대졸자들이나 박사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박사님을 만나서 좀 뭐 배우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제가 소도시에 살고 있어. 그럼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죠. 만나기 힘들겠죠. 근데 대도시 같은 데서는 그런 고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쉽게 오다 가다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지식 같은 건 전수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하는 프로젝트 같은 거에 나보고 조인해 볼래 하고 제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좋은 지식 같은 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통이 훨씬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어떤 단지 하나가 제가 합정 이사 와서 느낀 게 동네 젊은 분들 저는 안 그렇지만 엄청 옷 잘 입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힙하게. 그런 것들을 제가 전에 살던 때는 그냥 어르신들 사는 주택가에서 그런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이사 오고 나니까 그런 뭔가 옷 패션 센스나 이런 걸 보면서 엄청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저렇구나. 요즘은 저런 스타일로 바뀌는구나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저는 이 동네에 삶으로써 그런 트렌드라는 간접적인 주식을 얻는 거잖아요. 뭐야 그럼 강남 살라는 거네. 그러니까 점점
좋은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패션 센스라는 게 옛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산이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패션업계 종사자라고 쳐요. 내 커리어 나 내일 올라가서 패션 아이템 같은 거 고민해야 사람인데 그냥 그런 주변에 패션 그런 영감을 받을 곳이 없는데 사는 사람이랑 우리 동네 다 힙스터들이 살아가 출근길에 오다가다 막 배워요. 그럼 이 간접적으로 통장에 안 찍히지만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아요. 좋은 사람들 주변에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 모인 게 대도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더 그런 효과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형자산이 중요해질수록 더 대도시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될 수밖에 없다. 신기하다. 제 친구 개발자인데 이 친구가 벌써 3-4번 이직을 했어요. 처음엔 한 4-5명 있는 조그마한 스타트업이 시작해 지금은 유니콘 기업으로 이직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맨날 끝나면 무조건 스터디를 해요. 개발자들끼리 이 회사 저 회사 갈 거 무조건 스터디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방 소도시였으면 거기 가면 별별 기술을 배운 친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막 연락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요즘에 이거 올라오던 알아봐라 막 교류를 한대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이 개발자 같은 사람이 거의 없는 지방 소도시다. 그럼 교류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빠른 성장도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대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그냥 대도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이 아무리 해도 그런 물리적인 그 거리가 좁은 거는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학군이라는 것도 맞아. 원래 그 누구와 계속 지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청담동 며느리룩 아니면 뭐 청담동 사모님 같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문화가 그쵸. 비슷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왜 그래서 우리도 대학교 때 너 좀 어디 대학 다니는 애 같다 했을 때 맞출 때가 있거든요. 그 학풍이 약간 그 사람한테 그쵸. 스며 있을 때가 있어요. 뭐 그러면 고려대는 약간 막걸리 이렇게 머리 쓰고 다니고 막걸리 잔 쓰고 다니고 그런 건가요? 비하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비하했어. 내 남편이 지금 약간 기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편분이 고려대에 다녀요? 네, 맞아요. 연세대 나온 분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구나. 다행히 학풍을 그걸 안 했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이거를 반대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 나오면은 다 뭐 막걸리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건 맞아, 막걸리 쓰고 다녔어. 편견이랑 시선이 다른 거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학군을 얘기 드리자면 학군이 뭐 아이들을 편가르게 하고 아이들의 그걸 나누고 진짜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진짜 학군 그 딱 옆 동네 건물인데도 학군 나뉘는 걸로 몇 억씩 차이 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좋다 그러다 떠나서 현실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애가 더 공부를 잘하는 애들 사이에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사이에 있는 분위기가 것만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한마디로 스피로버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베끼기. 얌전한 친구들 보면서 베끼기를 해라. 맹모 삼천지교. 맹모 삼천지교가 그래, 되는 맞아. 거죠. 그래서 왜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살다가 다들 이제 중학교 가면은 사람들이 다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강남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다 전세로 강남을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전세로 살다가 이제 대다수 그런 데는 이제 그래도 좀 중상층이겠죠. 돈이 좀 있고 그래서 음마 아파트 이런 데 가가지고 그쵸. 대치동에 가가지고 막 그런 힘든 아파트에 살다가 애 딱 대학 보내고 나면 다시 그냥 다른 동네로 이사 오는. 근데 그게 한마디로 그 이사 자체가 그 동네의 스피로버를 누리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더 공부를 잘하는 친구 사이에 있으면 뭔가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 성인들도 더 뭔가 그런 크리에이티브하거나 무형자산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 내가 간접적으로 누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대도시에 살고 그러면 대도시로 나도 가겠죠. 그러면 저애가 성장을 하면 저의 뭔가를 베끼고 싶은 사람들이 또 대도시로 오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뭐 맹모 삼천지교처럼 유사일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의 경제에서는 훨씬 그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 훨씬 커질 거고 대도시는 땅이 한정돼 있으니까 대도시에 이미 땅이 있던 사람들, 집이 있던 사람들은 훨씬 그 자본의 이득을 누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이런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하잖아요. 왜 도대체 서울에 그 차 탈 데도 없고 힘든데 왜 사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런 서울에서 그게 간접적으로 누리는 무형자산을 다들 기대를 하고 여기로 모인다는 거죠. 사실 정보가 어쨌든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쵸. 그럼 무형 자산은
남구민 기자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가 않으니까 어디서 듣고 약간 경험하고 뭐 이런 거에 좀 더 중점이 되는데 그러기에는 약간 대도시들이 좋죠. 왜냐면 그쵸. 모여 살고 있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할 때 약간 되게 트렌디한 거에 되게 밝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모여 살고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포항, 뭐 울산도 큰 도시는 포항, 뭐 저 평택 뭐 이런 데는 큰 공장이 있거든요. 그럼 사실 옛날에는 그냥 큰 공장 다니는 아버님이 퇴근하셔서 이렇게 뭐 4인 가족에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뭐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하던 거잖아요. 근데 외벌이로도 아들, 딸 2명 키우는 거 문제 없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유형 자산 시대에는 그렇게 전국의 곳곳에 중요한 도시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서울로만 빨려 들어간 이유가 그런 유형 자산들의 가치가 점점 없어져 가니까 무형 자산이라는 거는 뭉치려는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다 서울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유형 자산에 기반한 그런 지방 대도시들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지방 소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게요. 근데 좀 공감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가 너무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없잖아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지방으로 좀 내려가 보면 집값도 좀 싸고 거기도 살기 좋고 뭐 있을 그쵸. 거 다 있고 그런데 계속 이런 스피로버 효과 때문에 그렇죠. 무형 자산이 중요해지니까 서울이 안 그래도 중요했는데 예전보다 점점 더 더. 중요해진다 이런 거이고 근데 이거는 뭐 이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시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국가로도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맨날 이제 우리가 박사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되려면 무조건 미국에서 그쵸. 박사해야 된다. 요즘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유럽 출신 뭐 유럽 대학 이런 데도 조금 알아주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거의 한 99%는 거의 다 미국 박사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전 세계 대도시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브레인들을 다 미국에 계속 모이고 다 브레인들이 거기 있으니까 다들 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유학가 있는 친구가 뭐 자기네 학과 교수님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절반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 노벨상 수상자 이런 사람이래요. 밥 먹다 보면은 뭐 지나가다가 뭐 서브웨이 먹고 지나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겉에 있으면 뭘 배워도 배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무형자산 효과가 점점 더 이 경제를 가르니까 대표적인 게 뭐 카카오도 뭐 제주도에 원래 본사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판교인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하는 사람들마저도 모여 있고 싶은 게 그렇죠. 무형자산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동기들하고 모여 있을 때 우리끼리도 뭐야, 무형자산이 뭐요? 우리도 무형자산 교류하잖아요. 뭐 요새 돌아가는 얘기 뭐.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무형자산이지 사실. 그렇죠. 정보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중요해지면서 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정보가 중요하긴 했지만 이제 남국민 기자가 계속 말했듯이 유형 자산이 중요했던 시기에는 정보가 중요하긴 했지만 이런 물질적인 것들 뭐 제품 그쵸. 그다음에 제품이 우리 뭐 동네 회전력. 공장에 있냐가 더 중요했죠. 그렇죠. 왜냐면 일자리의 그 직격이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그 시설이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다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형 자산이 곽광을 받고 그렇죠. 그러면은 더 이제 그 정보가 모이는 곳으로 유인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마치 그 학군 효과가 모든 사람들한테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그러니까 이 추세가 많이 꺾이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뭐 집값이 너무 비싸지면 뭐 잠시 내려가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결과적으로는 계속 오를 것 같다는 그렇죠. 거네요. 격차는 더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콘텐츠 산업도 마찬가지고 뭐 집값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그러니까 이런 집약적인 근데 이게 도시가 그래서 절대 메가시티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런 것 때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서울 불패 그리고 어디나 다 그런 게 뭐 1등 도시는 불패할 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고 뭐 제가 요즘에 그래서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요즘 K 콘텐츠가 난리잖아요. 달리죠. 뭐 지옥, 오징어 게임 인도네시아에서는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한국 그러니까 드라마예요. 완전 넷플릭스. 다 난리잖아요. 주모 근데 진짜 그것만 보더라도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조업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어느 정도 다른 나라보다는 탄탄한 중산층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어느 정도 중산층 유지가 됐는데 지방 도시들도 유지되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콘텐츠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다고 하면 근데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콘텐츠야말로 무형자산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럴수록 더 무형자산 중심으로 그 몇 명의 그 모여있는 집단 중심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런 콘텐츠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걸 막을 필요는 당연히 막을 수도 없고 막아도 안 되지만 앞으로 경제 체제가 그렇게 되어가는 게 좋을까? 사실 우리나라 연상호 감독님의 연봉이랑
거기 스태프의 맞아. 연봉이 도대체 나도 딱 그 생각했는데 사실 배우들의 연봉이 말이 안 되는 그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한 회 출연할 때마다 뭐 몇 천은 기본이고 뭐 몇 억씩 받는 배우들도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일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무형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왜 막 아이유 같은 경우도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뭐 이런 그쵸.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음. 근데 그게 과연 저는 배우들을 볼 때마다 멋있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쥐어주는 게 옳은 일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콘텐츠 산업이 커지면 당연히 거기 있는 그 0.001%의 그쵸. 감독 제작자들 될 배우들. 거고 뭐 그분들이 사는 그 동네가 생길 거잖아요. 미국의 이미 할리우드처럼. 생겼죠. 그러면 이제 거기로 또 사람들이 더 몰리겠죠. 오다 가다 그런 분들을 보기도 하고 더 그 사람들 사이에 일감도 얻고 그러면 거기 또 땅값이 오르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서울 주변에 어딘가 서울 어디 가겠죠. PH119 아니에요? 그런 데겠죠. 그러니까 PH119일 것 같은데. 우리 경제가 고도화가 되는 건 좋은데 그게 이런 그늘도 있을 수 있다. 컨텐츠 산업 중심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돌아가면 그죠. 우리나라 웹툰 작가 수십만 명이라고 하지만 진짜 억대 연봉 버는 작가 뭐 몇백 명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얼마 안 되죠, 네.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은 살긴 점점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전제가 이게 중산층이 좀 두터워야 된다는 건데 그쵸, 그게 얇아지고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또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지? 저게 다 돼가지고 나라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3부는 여기까지 하고 4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얘기를 해준다고요. 네, 이제 좀 대처법을 알아야 뭐 이게 무슨 뭐 아무런 얘기만 할 거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지막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